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이아의 복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이아. 우리 지구는 모든 생명체와 혹은 뭐 생명체 아닌 것들이 한데 묶여 있는 하나의 어떤 뭐 커다란 생명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가이아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이아가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픈데 이 저자는 이 막 열이 나고 있는 이 가이아를 식혀주기 위해서는 아까 뭐 처음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이아가 무엇인지까지는 저희가 좀 일부에서 배웠고 이제 가이아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가장 문제가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고 더워지는 것이 가장 끔찍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의문이 그러면 왜 가이아는 지구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조절의 핵심이냐? 좀 궁금하잖아요. 왜 서늘한 게 좋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면 온도가 물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섭씨 12도를 넘으면 바다가 일종의 불모지대, 사막이 된다고 하거든요. 12도가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표층 온도가 12도가 돼버리면 밑에 심층에 차가운 물하고 섞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심층에서 이 양분이 올라오는데 그 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텅 비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따뜻하게 이제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양분을 얻지 못해갖고 일종의 사막처럼 된다. 바다 사막이라고. 적당 온도로 좀 낮아진 상태에서야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고 그렇죠. 따뜻하게 데워진 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데 위에가 너무 따뜻해져 버리면 그냥 위에는 따뜻한 채로만 위에 계속 있고 밑에서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서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의 어떤 기체 양들도 이 가이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우리가 뭐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들이 현재 생명체들이 딱 그게 맞게 안락한 수준으로 항상 조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꼭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성이. 그 재밌는 이야기로 산소 농도가 대기의 21%가 되잖아요. 그럼 화재 위험이 커진대요. 우리 산소가 결국 연소라는 것이 결국은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빛과 열을 내는 게 연소하는 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고 25%가 되면 불꽃이 한번 탁 튀어도 확 번질 확률이 10배나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숲이 되려면 25% 이렇게 되면 숲이 절대로 이제 숲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뭐라고 할까? 항상 곧 산소 어떤 농도라는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정도로 유지되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이 20% 정도 하면 19% 2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조절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 이 바다가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바다에 녹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작아지면 바다에서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또 위로 올리고 이런 식의 어떤 작용이 한다는 거죠. 참 재밌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현재가 지금 한 21% 정도 하면 되는 것 같네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사실 또 어떻습니까? 너무 많으면 식물들은 사실 나쁠 건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자기들 식량이잖아요. 근데 동물은 이제 그 바로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탄수화물 만들어 갖고 우리는 또 그걸 먹어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스템들이. 진짜 시스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그 뭐 공룡들 막 엄청 몸집 크고 잠자리 막 1m씩 되고 뭐 이럴 때. 산소가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그게 뭐 산소 농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불이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불이 많이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가이아가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산소가 너무 높으면 불을 많이 내서 이산화탄소를 늘어나게 하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가 또 너무 많으면 또 뭐 바다에 가두면서 또 산소 농도를 좀 높게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사실 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잘 자리 잡은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뭐.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이 자꾸 그거를 하나였던 지금 가이아를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기후랄까 화학적인 대기 조성이랄까 이런 거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생활 방식을 좀 바꿀. 진짜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다른 상태로 갈 거야 이런 느낌을 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든 화학적으로도 이 대기의 어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안정 상태로 유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구 온난화에 여러 가지 요소는 많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해류의 그것도 있고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뭐 지구 자전축, 지구 자기장 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갈수록 뜨거워지거든요. 태양이 갈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 태양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태양 같은 게 지구를 삼킨다고 그 백색 외성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점점 커져가 폭발을 네. 해가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태양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온난화도 사실은 꼭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도 큰 요소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재밌잖아요. 지구가 지금까지 형성된 이래 지구가 45억 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 이후로 태양의 이제 광도라고 할까 태양에서 에너지 오지 않습니까? 그게 37%가 증가했대요. 근데도 지구의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충 한 50억 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여러 에너지들은 한 37%가 증가한다. 강도가 증가했던 거죠. 그래요? 지구 형성이래. 근데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조절되고 있는 느낌을 주지 않냐 이거죠 지금.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자기 친구가 바로 러브록의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파리대왕을 했는데 파리대왕을 했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에요. 네. 골딩하고 이야기하다 골딩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아로 붙여준 거예요. 마치 그러면 이거 가이아와 같은 역할을 줘라. 만물을 다 보살펴주고 만물의 삼라만생의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가이아라고 이제 쓰는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되게 싫어했대요. 이 발상 자체를.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리처드 도킨스 있지 않습니까? 네. 도킨스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생명이 자기가 있는 행성 조건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통념이잖아요. 진화론에. 네네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떻습니까? 생명이 뭔가 이 지표면하고 뭔가 관계를 가지면 능동적으로 뭔가 유지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이거 좀 진화론의 기본 개념하고 좀 안 맞다 되는 거죠. 기존의 진화론 입장은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생명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조건들이 그렇죠. 그럼 그 조건에 맞는 생명체들로 점점 뭐 돌연변이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그렇죠. 이제 진화론인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 가이아 이론은 생명조차도 이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리고 거군요. 어떤 생명이 또 모여 살든 간에 그 생명에게 그러니까 잘 맞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니다 이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조절도 하지만 결국 이 진짜 가이아라는 엄청난 지구 시스템이 자기 조절하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자기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네. 그래서 햇빛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 이거죠. 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네. 그래서 검은 식물, 흰 식물이 서로 경쟁하는 그 설정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햇빛은 이제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그럴 때 검은 식물하고 흰 식물이 이제 행성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지 해보니까 네. 좀 더 태양이 차가운 시기, 더 젊고 더 차가운 시기. 이럴 때는 검은 대지가 번성한다는 거죠. 참 좀 태양의 온도가 더 안 뜨거울 때는. 근데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흰 대지가 점점 확산되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네. 대지가 흰색이면 빛을 더 많이 반사할 그러니까, 테니까 열을 그만큼 좀 덜 갖게 되고 뜨거워지니까 대신 반사되고. 태양이 좀 추워지면 검은 식물. 검은 땅들이 그렇죠. 이제 더 늘어나면서 더 태양을 많이 받아서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도 덮이고 행성 전체를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 않나요? 딱 자기 조절하는 행성이 마치 생명체처럼 반응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우면 흰 식물들을 더 많이 피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태양이 더 더워지면 거기에 적응하는 생명체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요게 이제 진화론인데 네.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 우리 땅도 우리 지구도 바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환경을 고정된 거, 생물이 적응해야 되는 고정된 게 아니라 환경도 결국 이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는 지금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지표면하고 대기를 어마어마하게 바다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가야를 보면 네. 결국 어떤 제약 요인이라고 할까? 한계 요인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거죠. 이 전체적인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게 뭐냐하면 기후랄까, 그리고 대기의 어떤 조성, 화학적 조성이랄까, 이런 것들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뭔가 생명체들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번식하고 이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제약 요인이 없이 그냥 먹이 공급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때 그 세균 한 마리가 예를 들어 20분마다 분열을 한다 이거죠. 20분마다 2마리씩 계속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틀 만에 지구 무게하고 맞먹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이해적으로 계속 분열해 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제약 요인이 기본적으로 가야에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환경을 제약하는 그 생명체가 무조건적으로 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은 생물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할 최적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우면 우리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마다 다 어느 생명체는 추운데 잘 자라고 더운데 잘 자라고 그리고 뭐 어떤 생명체는 산소 농도 다 이런 것들로 가고 그 한계 속에 살아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온도와 물이 제약하는 거죠.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온도와 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생물체 자체는 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갈수록 번성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은 20도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20도만 내려가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자주 안 내려주고 정발해버리고 딱 자꾸 뜨거워지면 토양에 수분을 잃게 된다는 거죠. 25도 넘어서면 정발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토양이 말라갖고 땅이 사막이 돼버린다. 그럼 생명체는 또 못 있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다도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다에도 이제 수면층, 바로 우리 바다 수면. 자,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잖아요. 따뜻해지면 바다 사막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성장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의, 이런. 그래서 북극이랄까, 네. 남극이랄까, 이런 지역 수면은 항상 10도 이하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다의 오아시스로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밑에 차가운 층에 그 양분들이 올라오고 잘 섞이니까 이런 데서는 뭐가 많이 자라는데 오히려 열대의 따뜻한 쪽에서는 해양생물의 성장이 제약된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네. 아마 해수면도 따뜻해지면서 증발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증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 구름이 많이 생기죠. 네. 네. 그럼 아마 지구로 들어온 빛이 꽤 많이 차단될 거고 그리고 아마 그 맞습니다. 구름에서 비가 또 많이 내릴 테니까 맞습니다. 네. 대지를 또 꽤 많이 아마 식혀줄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우리 행성은 우리 가이아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바다의 역할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숲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도 이제 작은 우주라고 하니까 그쵸.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부족해지면 그걸 또 채워야 되잖아요. 네, 채워야죠. 어떻게? 바로 고소틴이죠. 고소틴입니다. 네. 고소한 프로틴 고소틴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네. 25g 이거 한 병 네. 딱 만들어서 먹으면 무려 25g의 식물성 단백질을 여러분 섭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딱 미숫가루 같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네. 몸에 진짜 지구처럼 누군가 살고 있다면 네. 우리가 이걸 먹는 순간 걔네들한테는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멘트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많이 적극적이셨고요. 네. 요게 이제 한 우유 8컵 정도 되는 단백질 우유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8컵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너무 비려집니다. 네, 하지만 고소틴은 아주 고소하게. 이게 약간 그 미숫가루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짠하고 마시면 안 돼요. 짠도 할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짠, 네. 여러분도 짠. 고소해. 바로 이 고소 들어갑니다. 네. 야, 진짜 고소하다. 네, 와. 고소한 게 내 몸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고소각이다. 너무 맛있어서. 네. 너님 고소. 네, 네. 고소. 고소틴과 함께 아주 하루를 건강하게 하루에 요거 한 200ml만 드시면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네. 요만큼만 딱 드시면 더 이상 뭐 그날 영양소는 다 채워주시니까 네. 고소틴으로 요 링티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링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겠죠?
링티 고소틴 네. 네이버에서 고소틴만 딱 쳐보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자사몰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면 더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고소틴과 함께 채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소하다 진짜. 하세요. 저는 고소틴 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추운 지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층이 바다에 수면층이 따뜻하게 형성이 안 되면 해양 생물은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다음에 추워져 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물이 빠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땅이 생겨나니까 정말 이렇게 봐요. 해수면이 120m가 낮아지면 아프리카만한 땅이 새로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요? 네, 아프리카만한 땅이 3천만 엄청 넓은데? 네, 해수면이 그만큼 내려가면 이 책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식물들이 번성하게 자랄 수 되겠죠. 있는. 그럼 또 그 식물들이 먹고 사는 동물들이 나오고 그럼 더 많은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관점에서는 차가운 지구가 약간 좀 추운 게 낫구나. 네. 우리는 좀 별론데.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그죠 두한 조결해가지고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그 머리는 항상 차가운 게 좋다고 하잖아요. 야, 그렇게 이제 가이아는 스스로 조절 능력도 가지면서 네. 아주 능동적으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1994년에 그 네이처 잡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이처. 네. 그게 지구 컴퓨터로 이제 지구 모형 실험을 한 거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냐? 자, 바다에 바닷말이라고 하죠. 조류. 조류를 최적 성정 온도가 10도래요. 10도에 딱 설정하고 또 이제 지상에 숲, 나무는 최적 온도가 20도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모형을 작동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계속 배출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500ppm에 딱 접근하니까 갑자기 조절이 안 되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왜 그러냐 보니까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단 말이죠. 그 왜 이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결국 이제 세계가 따뜻해지면서 아까 말했습니다. 수면층의 형성된 영역이 계속 이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닷말이 그러면 양분을 공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저 차가운 바다 네. 물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닷말이 덮인 영역이 점점 줄어들더란 말이죠. 조류가 이렇게 덮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온 조절 효과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바닷말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닷말의 냉각 효과가 줄어드니까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결국 기온의 상승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상당한 이제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닷말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가 네.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파국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질 온난화 이거 어떻게든 저지를 못하도록 어느 정도 지금 안 잡으면 우리 큰일 난다. 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보여줬던 거죠. 지금 대략 지금 최신 자료인 것 같은데 보니까 400pp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500ppm이 되면 이건 이제 회복 불가능까지 네. 이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말이 그렇게 있으면 보통 바닷말이 있어갖고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바닷말도 이산화탄소를 자기 식량으로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바닷말이 정식에 쓸 수 있는데 또 구름도 아까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양분을 밑에서 못 얻게 되니까 엉망이 되버리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결국 뭐 특히나 이제 이 바닷말이 죽어가면서 이 잔해가 분해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닷말이 갖고 있었던 그 이산화탄소, 메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거죠. 악순환이네. 예.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4배나 더 강력한 온실기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는 이게 헷갈리시면 만드는 게 이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몇몇 기체들이 네, 이제 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이제 대표적이고 네. 그 중에 이제 메탄, 네. 메테인이라고도 하는 네. 그 친구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24배나 더. 네, 그런 친구인데 그 바닷말, 네. 그러니까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런 메탄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조의를 표해야지 왜 웃고 있어요?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네. 온실기체라는 게 우리가 온실할 때 네. 뭐 생각하는 뭐 원리는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
지구 이제 대기에 수증기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또 온실 기체. 이게 뭐냐면 자 지구에서 이제 저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여기 다시 반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가는 거를 완전히 막았다 이런 것보다는 뭐 효과는 막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막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요 반사되는 적외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 에너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온실 효과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기체들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를 무조건 못 나가게 막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말해서 품고 있으니까 이게 체류 시간 길어지게 하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그런 식으로 이건데 메탄, 이산화탄소, 근데 메탄은 24배나 더 강력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 이제 온실 기체가 더 그거 되겠죠. 메탄은 또 소들이 트름하면서 엄청 네. 내뱉습니다. 네네. 아, 걔네 메탄 가스를 네. 걔네들이 또 저 입으로도 내뿜고 방귀로도 많이. 맞아요. 네. 그놈들이 문제야. 그래요? 아, 소들이 내뿜는 메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먹으니까 그런 네.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러브록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명이 이렇고 의식, 가이아 이런 특성들을 전통적인 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과학적 설명하고 좀 안 맞잖아요. 네. 설명하기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되다 보면 뭔가 달라진다 이거죠. 단순한 부분들이 모여갖고 뭔가 전체를 만들 때 부분의 합보다는 커진다. 그게 이제 가이아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조직하는 우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단순한 부분의 합을 넘어서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과학에서 the more different, the different 하잖아요. 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자기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양의 변화가 혹시 질의 변화를 그렇죠. 양질 가져온다. 전화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사람으로 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별 사람들은 순하고 다 착하고 괜찮은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면서 폭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 뭔가 많아지면 단순한 이게 그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격 합친 거 말고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런 느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창발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창발. 저절로 생겨나는다. 이거.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창발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다. 네네네. 이거 참 설명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가이아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돼 왔느냐? 그 태양이라는 난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열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가이아는. 그래서 가이아가 어떻게 보면 최적점이라고 본 건 한 20억 년 전 정도일 거라고 해요.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 네. 태양에서 오는 양이 지금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유지된 게 한 20억 년 전이 딱 균형점이라고 봐요. 네. 20억 년 그 이전에는 좀 더 추웠을 거고 20억 년 이후는 갈수록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 지금 지구가 받는 열이 갈수록 10억 년 뒤에 우리가 뭐 그걸 상상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1제곱미터당 1.35 킬로와트래요. 우리 1m 1m에 받는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근데 10억 년 뒤에는 2킬로와트가 넘어선다는 거죠. 훨씬 뜨거워지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가야가 도저히 인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해요. 10억 년 뒤에 10억 년 뒤니까 뭐 10억 년 뒤니까 뭐 그는 됐어. 10억 년 뒤에 인류는 다른 행성에 가겠죠. 그래. 네. 어디 뭐 저 화성 같은 데 가 있으면 되지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건 장기적 규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화석의 연료를 쓰고 하면서 대기에 너무 많이 추가시켜 가지고 지금 나름 지금 태양도 뜨거워져 가지고 이 가이아 시스템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에 대기의 온실 기체를 뿜어내고 숲이랄까 이런 데를 자연 생태계를 농지로 다 만들고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이중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위험하다 했던 게 결국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질 때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이 바다 주변의 대도시들 인간이 살 수 있는 게 살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인류의 멸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우리의 형태는 정말 인간이 열심히 나름 문명을 만들고 노력해가지고 가이아에게 우리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주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밖에 나가서 탁 우리가 이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진짜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겁니까? 지구 속에 있다가 우리가 그걸 떠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자립한 하나의 자식이 엄마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품은 생명이 나를 벗어나서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해로서도 허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10대 청소년들처럼 계속해서 더 반항하고 있고 더 엄마하고 나 반대로 갈 거야. 계속해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계속 집을 어지럽히고 집을 막 불을 때우고 난리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80대 먹은 가야 할머니가 화가 나서 결국 우리를 내쫓지 않겠냐. 자꾸 너희들 불 피우고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얘들 쫓아내고 다른 손님 받아야겠다. 다른 생명체든 다른 뭔가를. 이런 이제 지경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도 우리가 날 텐데. 바깥에서 받아보셔봐야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우리가 날 겁니다. 네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만 그 지구 온난화 이걸 이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온이 너무 생명에게 중요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는 이거 지금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결국 가장 큰 문제가 결국 그 에너지원의 문제 아니냐. 네, 에너지원.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좀 그 효과적으로 그 에너지 믹스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혼합도 잘해야 되고 에너지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결국 우주가 시작된 것도 빅뱅이라고 보면 그것도 결국 일종의 원시적 폭발, 거의 핵폭발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지구와 같은 행성도 결국 지구와 같은 행성이 살아가는 동력이 뭐냐 이거죠. 태양에서 계속해서 핵융합, 그 핵의 어떤 그거 되면서 결국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수소폭탄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 열과 빛이 우리 지구를 생명을 존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 핵의 폭발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는다는 뗄 수가 없다. 결국은 핵 분열 그 에너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핵폭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도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우주의 원리, 우리 행성 혹은 뭐 태양계의 원리와 뭐 크게 위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산업 용지를 한다 해가지고 땅을 다 황폐화시켜가지고 이 전체적인 대기의 상태, 조성 이런 것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계속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갖고 이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가야를 뜨겁게 하고 있으니까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에너지원을 가이아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게 만들고 가야를 좀 더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부터 탄소 안 뜨겠다 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하면서 가이아를 조금이라도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저자의 지론은 원자력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영화 생각나요. 매트릭스. 결국에는 지구가 엄청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인간이 이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인간의 기술로 지구가 뜨거워진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터트려가지고 지구의 햇빛을 차단하는. 그게 매트릭스였어요?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그걸 차단을 했을 때 그 태양열로 살던 그 기계들이 인간이랑 싸우게 되고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아닌가? 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인간이 진짜 참 오만하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 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정말. 근데 이제 이 저자에 따르면 우리 우주 자체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다 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석탄 발전이라든지 뭐 석유 가스 발전 이렇게 해서 그런 재래식의 어떤 그런 발전소가 훨씬 더 인류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가이아에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원전을 지어서
전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원전 발전한 그 전기를 이제 많이 좀 쓸 수 있는 그렇겠죠. 뭐 그런 상황이 좀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핵에너지를 뭐 자기가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결국 우리 현대 문명은 전부 전기 아니냐 이거죠. 즉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물론 석유를 쓰고 석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걸 하는 것 자체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력 발전 뭐 이런 것도 전부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석탄도 사실 떼어가지고 석탄을 떼어서 그 뭡니까 전기를 끓여가지고 그 전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자석이 뭡니까 크다는 자석들 박혔는데 그 코일 담은 게 돌리면서 그래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라늄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분열로 그거 해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 돌려가 하는 거고 다 사실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열을 만들어내서 그 전기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초전도체가 답이다. 그죠? 그 한물 갔다 이제. 아니, 갔어요? 그 이미죠. 갔어요.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생활은 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전기는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이 지금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 지금은 그리고 아이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는 핵밖에 없다고 본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이분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과연 화석 연료부터 하나씩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자, 화석 연료라는 것도 이분은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은. 화석 연료가? 네. 왜냐면 아니 애초에는 네. 이거 자체로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러잖아요. 파라켈수스가 그 이야기했는데 독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느냐가 문제라거든요. 모든 약도 그렇고 독도 그렇고 한 끗 차이잖아요.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 그 자체로 나쁘고 좋은 건 없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 자체는 생명이 30억 년 전 시작돼가지고 잔해가 이제 흙에 묻혔잖아요. 네. 그 화석 속에 그 화석과 그 탄소 중에 0.1%가 이제 뭐라고 할까 미생물의 이 분해를 피해가지고 퇴적하면 일부가 됐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석탄과 석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결국 탄소죠, 탄소 이것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자, 이러니까 이거 자체도 생물의 산물 아니냐 이거죠. 비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다에 원유사고가 유출됐잖아요. 네. 이게 뭐 아주 큰 거는 그게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다에 원유사고가 나면 유출된 원유를 이제는 먹이로 삼는 자연의 생물이 있다 이거죠. 그냥 놔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야, 그거 사고 나면 엄청 네. 그거 제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했는데 이분 이야기는 그냥 몰라 정도의 문제지 이것도. 아주 대형유해 갖고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 태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거 자체도 다 먹는 생물을 정화 능력이 또 있다는 거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화석 연료 자체를 그거 자체가 문제다 이건 아니다. 양의 문제 항상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화석 연료보다는 우리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라든지 막 바이오매스 에너지 쓴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수수 이런 거 대량 재배해갖고 오히려 태우는 게 더 안 그게 더 문제다. 네, 오히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한다고 막 그 나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오래된 나무가 탄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그 우리나라 산림행정에서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오래된 나무 베어버리고 새 나무 심는 게 탄소 좋다 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려서 그걸 가지고 그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그럴 때 그 오래된 나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탄소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석탄과 석유 이런 게 고체나 액체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효율이 아주 높대요 지금. 그래서 거의 40% 수준이면 진짜 양호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연력값 법칙에 따라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절반 이상을 전기로 추출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럼 그 중에 지금 우리가 40%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결국 석탄과 석유를 떼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소를 시킬 때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주 고압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바다 밑에 채굴이 끝난 천연가스 매장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노르웨이 같은 데서. 네. 이산화탄소를 아예 처음 만들 때 해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너무 비용이 뭐 많이 그렇게 들고. 아니 요즘은 감당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뭐 좀 또 다른 그 저장의 공간들이 그죠 노르웨이처럼 또 좀 이런 게 있어야겠죠 같이 뭐 이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비용 자체는 격리 저장하는 비용도 상당히 감당할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지금 인류가 2006년 기준입니다.
1년에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연간 270억 톤입니다. 네. 근데 이걸 고체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7km. 원둘레 있죠. 원둘레가 20km에 달하는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그 생산해내는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다. 270억 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화석연료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런 농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격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든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해야 된다.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2006년이라고 기존, 하셨으니까 지금 훨씬 더 늘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천연가스가 대안인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천연가스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석탄이나 석유 절반 정도라고 네.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천연가스가 우리가 가정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좀 되잖아요. 아무래도 또 우리가 가정에 쓰면서도 여기서 메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4배나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출되는 메탄량을 생각하면 효과가 천연가스 해봤자 그닥. 예,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이거 그닥 또 온실 효과에. 예. 자, 그래서 수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나름 수소는 그렇게 뭐 완전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소도 이제 근데 문제는 수소도 전기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하시는 분들은 이 수소 경제가 제레미 리프킨 되게 비판하시거든요. 뭐 수소가 우주에 많죠. 제일 많은 거 맞는데 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수소를 채취하려면 저 별에 가서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오냐고. 태양 가서 어떻게 수소를 갖고 옵니까? 수소도 결국 전기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 분해하거나. 네. 그리고 수소는 다루기가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고압으로만 저장해야 되니까 연료를 활용할 때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 같은 경우가 이게 그런 위험이 있고 특히나 질소 산화물 연료 사용할 때 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또 문제고. 그다음에 또 수소 그 연료 전지도 값이 비싸고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소비율이 되게 나쁘다고 봐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수소가. 네, 수소 경제를 그렇게 신용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을 과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엔트로피를 제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대중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정말 오도된 과학관념을 만든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항상 열역학 법칙에 따라서 그 엔트로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열역학 법칙 있잖아요.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고 질량은 일정하고 그리고 항상 그 엔트로피 늘어난다.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 현상이든 대입을 내가 막 했는데 그 과학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뭘 모르고 막 한 소리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를 그래서 엔트로피 늘어난다고 보잖아요. 과학에는 반드시 조건이 달린다고 하거든요. 컨디션. 이 상태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엔트로피라든지 열역학 법칙이 적용되는 거는 고립계에서 적용되거든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는 고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시스템을 보면 개방계가 있고 폐쇄계가 있고 고립계가 있거든요. 개방계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죠. 에너지와 물질이 교환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물질도 들어왔다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도 개방계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물질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에너지도 그죠. 우리가 개방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구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 클로즈드 시스템 폐쇄계예요. 폐쇄계는 뭐냐 우리 지구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들어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대신 물질은 못 들어오잖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유성도 들어오고 하지만 극소량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이 통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기본적으로 고립계가 아니란 말이죠. 고립계는 모든 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닫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일정하고 질량 에너지 일정하고 그다음 무질서가 늘어나는데 지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구도 이제 엔트로피가 정대가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립계. 지구는 폐쇄계라는 폐쇄계고. 그래서 지구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지구에 그냥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화가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아주 왜곡된 그 관념들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죠. 그러니까 이 수소라는 이야기 하다가 좀 중요한데 수소에도 상당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이제 물론 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 책의 저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네. 수소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수소가 이제 뭐
그린 수소도 있고 그레이 수소도 있고 블루 수소,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수소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각광받고 이제 하고 싶어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풍력 발전을 바다에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바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이제 수소와 뭐 산소 이렇게 이제 될 테니까 맞나요? H2O.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갖고 수소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뭐 우리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쓴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매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 기술 그린 수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수소는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그래서 우리 화학적으로 애써 이제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뭐 석유 정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부산물 수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요건 또 어쨌든 환경에 이렇게 썩 좋진 않으니까 아직까지 수소 경제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는 진단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력에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람은 변덕스럽고 그리고 어느 때만 부니까 그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지비도 꽤 많이 들고 그다음 영국의 뭐 그 당시 2006년 기준으로 전기 수요를 충족하려면 2.6 제곱킬로미터당 세대의 어떤 그런 풍력 발전기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그 당시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천연가스나 핵 에너지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봐요. 지금은 또 많이 좀 아마 떨어지긴 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골 전경을 너무 해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풍력 그 하는 그 가봤는데 이게 좀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 소리도 또 크잖아요. 소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좋죠. 붕붕붕 소리가 또 나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다. 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또 나무 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환경 파괴.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새들도 또 그거 그렇겠다.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도와 조수를 이용한 조력 발전. 우리 그 시화호 조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세계 딱 2개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프랑스 그 쉘브르의 우산 영화도 있습니다. 쉘브르 근처에 랑스가 있고 랑스 조력 발전 그리고 우리 시화호가 제일 크대요. 거기보다 더 큰데. 그 홍보자료 보니까 시화호 조력 발전의 에너지가 50만 명의 도시에 공급하는 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괜찮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수 간만차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편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데까지 걸리려면 시간이 또한 최소한 40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력 발전은 좋기는 좋은데 인구는 많고 강은 너무 적고 그게 또 문제고 바이오 연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가해야에 오히려 그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만약 재배를 하고 이걸 써버리면 정말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이거죠. 태양 에너지가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비용이 아직까지 좀 비싸다 봐요. 태양전지 여기서 2006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것도 햇빛이 오락가락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우리 일조량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일조량이 많고 이런 지역은 괜찮지만 이건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적인 저장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핵 에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에너지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제가 따로 드리면 그렇고 핵융합은 재미있잖아요. 이건 깨끗한 에너지라고 다 인정하니까. 핵융합 같은 경우는 문제는 수소 원재를 1억 5천만 도 이상 가열해야 된대요. 1억 5천만 도야? 와. 2005년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2초 동안 1억 5천만 도를 유지했대요. 2초 동안 1억 5천만 도. 그래서 16메가와트의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핵융합 에너지를 쓸 때 쓰는 게 중수소래요. 근데 중수소는 지구에 있는 물의 0.016%를 차지하니까 이건 상당히 많고 추출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건 제일 좋은 게 폐기물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 폐기물 나오는 게 헬륨이라는 거죠.
우리 헬륨가스 먹지도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인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핵분열 에너지를 좀 쓰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아까 핵무기 시설 주변 지역에 오히려 야생 생물이 풍부하다 그 말씀도 좀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봐요. 이제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저자 러브록은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쉽다고 봐요 오히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폐기물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그 매년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쌓으면 높이 1.7kg 원둘레 20kg 산이 되는데 네. 핵분열로 같은 에너지 그 양의 생산한 에너지 해가지고 폐기물을 모으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6m만 불과한 정육면체가 만드는 건데 16m짜리 16 높이 넓이 뭐 이런 거 높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폐기물의 부피가 작아지는군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 폐기물은 생산지에 구덩이에 파서 삽으로 묻으면 가해에 전혀 위협이 안 되고 그 방사능에 노출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만 위험하다. 애써 이걸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핵 폐기물을 그 관련은 기술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 있잖아요. 테라파워인가요? 네.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극한의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핵 폐기물을 아예 그렇게 용융을 녹여버리자는 거죠. 아, 폐기물조차. 네. 아. 아주 완전히 뭐 1억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일본에서 하는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사능 반감기잖아요. 그게 몇백 년, 몇천, 몇만 년이니까 이걸 계속 그걸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 다른 선을 때려가지고 반감이 확 줄여갖고 다 이제 방사능 배출 안 하게 만들자. 이런 방법도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연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분은 그래서 이제 대중의 신념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니까 자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을 내 집에 묻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서 방사능 원소 붕괴할 때 그 열로 집에 난방하려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지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참 뭐. 네네네. 그 폐기물만 사실 없어도 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폐기물이 뭐 어떤 분들 뭐 환경단체들 얘기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뭐 몇십만 년이 지나도 뭐 그대로 그 위험성이 좀 보존된다. 뭐 지금은 그렇죠.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점점 쌓이게 되면 뭐 도저히 뭐 지구에 묻을 곳이 없을 것이다 등등 이제 이해가 있는데 하여튼 폐기물만 없어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죠. 네, 대박 114 대리 앱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네. 대리운전이 필요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옵니다. 뭐 약주 같은 특히 연말 가까이 오면 친구들하고 약속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술 한잔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오늘은 괜찮겠지. 운전대 잡는 순간 망하는 거죠. 인생은 나락입니다. 나락으로 가느니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구하시고 또 마침 또 집에 그렇게 가시면 편합니다. 편하죠. 그 택시 타는 것보다 오히려 내 차니까 더 편해. 마음이 또 편해지고 그리고 또 기사님들도 워낙 친절하세요. 대박 114 대리운전 앱 기사님들이 아유 그냥 엄마 아빠처럼 술 취한 나 저번에 한번 저 해장국도 사주신다는 걸 제가 그냥 거절하고 진짜요? 많이 이용해 보시니까 실사용 후기잖아요 지금.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제 지인이 이제 바로 대박 114 앱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그거 바로 이제 돈을 미리 적립해주고 하니까 정말 할인 혜택을 톡톡 받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즘 대리운전 또 유명한 그거 많이 쓰실 텐데 비싸요 거기가. 제가 볼 땐 최소 30% 이상 비싸요. 그렇구나. 특히 조금 거리 있는 분들은 진짜 가격 차이 많이 나거든요. 꼭 비교해 보시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 114 대리운전 앱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정프로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근데 대중이 핵 에너지에 반대하는가? 일단 핵폭탄으로 나타났다. 무서워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으로 해가지고 인류 문명이 멸망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한 두려움들이 대중으로 완전히 이게 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차이나 신드롬. 그 제인 폰다 나오고 그 하여튼 핵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그때 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 신드롬이 뭐냐면 원자로에 노심이 녹으면 그게 계속해서 지표면 녹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 네네. 반대편 중국으로 튀어나온다. 네네네네. 이게 그런 내용, 그런 것들까지 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데 대중들은 그게 완전 공포와 두려움이 자극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또 차이나 신드롬 하면 뭐냐면 차이나 하면 보통 이제 도자기잖아요. 본 차이나. 네. 그러니까 도자기처럼 원자로가 쉽게 깨질 수 있다. 아, 저봐 원자로. 그 영화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미국의 스리마일 그 원자력 그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 사실 사고가 났긴 났는데 그 크게 인명 피해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중적으로는 아주 큰 위험 각성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핵발전소, 핵 방사능이 가장 극한 게 암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란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뭔가 암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을 핵 발전을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암이 중요하냐 이거죠. 암보다는 오히려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고 그런 여러 가지 전기 이런 것들 혜택을 못 받아 갖고 더 오히려 많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 방사능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체르노빌 하고 났지만 오히려 동권 사람들은 더 원전에 나쁘지 않잖아요. 원전 이런 그 짓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여러 가지 위험도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비교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네네네. 근데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양쯔강 댐이 있고 체르노빌 댐 이제 원전이 있다고 치자. 양쯔강 댐이 있고 그 100km 하루에 사는 사람하고 체르노빌 원전 발전소 바람 부는 방향 100km 밑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네. 사고가 날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고가 나면 사실 그 양쯔강에 댐이 터져가지고 하면 100만 명 그냥 밑에 있다 거의 다 몰살 당한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에서 만약에 그 방향으로 100km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까 이거죠. 그 실제 실험이 이제 그거죠. 실험이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이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실제 사망자 수는 75명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타임스와 BBC 같은 언론 매체는 3만 명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결국은 에너지 믹스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핵 에너지가 이제 시간이 우리가 없다. 지금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온실효과.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고.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200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핵발전소 없애겠다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작년에 2022년에 핵발전소 존치하고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더 정설하기로. 그게 짓기로 그 결정한 사람이 녹색당 출신의 부총리예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러니까 완전히 아니 에너지도 좋고 다 좋은데 뭐 그린 에너지 다 좋은데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 우리 국가 경제 파탄 나가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든 이 저자는 결국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핵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위험성과 이런 걸 좀 더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그 핵 에너지보다 더 위험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때 우리가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태양핵에서 받는 열의 양을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지름이 11kg, 100톤짜리 무게의 반사 원반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라그랑주 점이라고 인력 딱 균형이 있잖아요. 그럼 딱 설치하면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네. 그 크게 이제 유지비가 줄어들겠죠. 몇 퍼센트만 반사해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죠. 몇 퍼센트만 딱 그 지점에서 우리가 멀리서 하는 거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훨씬 더 큰 반경으로 가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 상공에 인위적인 해양 천구름 만들자. 해수면에 우리 산에 비 오면 그 구름 바로 피어나잖아요. 지표면부터. 네. 그런 식으로 바다에 인위적으로 그 만들다 보면 그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 기체죠. 메탄 이런 걸 제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정부에서 핵 시설 해체하는데 2005년에 600억 파운드를 투입한다 했거든요. 네. 98조 원이에요. 와. 그거 대신에 이산화탄소 제거하자 이거예요. 그 왜 그거 지금 하냐고 유용한 거 그거 해체하지 말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아주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금 지구 온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식량 농경지도 줄이자는 거예요. 없애자. 응? 식량 농경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농경질 없어요?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식량을 합성해서 먹자. 화학물질로 합성해서 식량을 만들어 먹자는 거예요. 응? 공기에서 그 화학물질을 해가지고 탄소 암물에서 식량을 합성해갖고 우리가 그 고분조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원 쓰자는 거죠. 이분이랑 이제 좀 손을 좀 우리 거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딱 있지. 네, 상식을 파괴하시는. 아니 지금 분이에요. 맥주나 생제 만드는 기술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기, 채소, 조식 배양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갖고 맛은 그렇게 내게 하면 되는 거고. 모양도. 근데 이 먹는 재미 포기 못 하는데. 아 먹는 재미는 주는 거죠. 주는데 이제 실제 그게 아니라 합성된 거. 합성된 걸로.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행을 할 때 제일 에너지 파괴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 비행기 여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구를 위해서는. 제트 비행기 타고 맨날 가면 정말 그게 많이 할수록 지구를 파괴하는 겁니다. 네네. 정권의 여러 가지.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장거리 여행에는 범선을 사용하자. 범선? 돛담배죠. 현대식 돛담배.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첨단 범선은 좋다는 거예요. 첨단으로. 그리고 본래 여행은 비행기보다 배 타고 하는 게 진짜 재밌다. 우리 크루즈 좋아하는 얘기죠. 그럼 좀 빨리 가는 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첨단 범선하면 좀 더 그래 빨리 갈 수 있고. 네. 또 이제 항공 여행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비행선 타면 된다 이거죠. 무역품 타고 비행선. zet베린 비행선 하듯이. 그러면서 이분은 재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발명품과 서비스가 뭐냐?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하고 인터넷. 네. 이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저 딴 나라 여행 안 해도 다 보여주지 않느냐. 우리가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이걸 가지고 줌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컴퓨터랄까 스마트폰 이게 인터넷이 너무너무 환경 친화적인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멀리 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옛날 치면 진짜 건둔 있잖아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가는 거나 천리안이 뭐냐. 구글 어스 같은 거라 이거죠. 보고 싶으면 딱 해갖고 누르면 하늘에서 바로 다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뭐 우리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여러 가지 구글 같은데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잖아요. 요즘 챗 GPT. 그건 옛날 백설공주에 나오는 진실의 거울, 마법 거울이잖아요. 거울아 세상에서 뭐 다 말해주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발명품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품을 팔아야 되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쫙 전기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럼 또 할 얘기 많잖아요. 내가요? 네. VR, AR도 사실 그런 거죠. 네. VR도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스페인 어느 거리, 마드리드 어느 거리 이렇게 찍으면 진짜 그 거리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 기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직접 우리가 가지 않아도 마치 가 있는 것처럼 또 알려주는 거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AA 커피를 먹으려면 케냐까지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1kg 커피가 있잖아요. 1kg 커피가 언제든 에티오피아, 케냐, 뭐 과테말라 전 세계 원두들 다 알아서 구해 오셔서 그걸 갈아갖고 우리한테 또 보내주시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옛날 같으면 임금님이나 세계 여기저기서 오는 그런 진짜 산의 진미들 이렇게 진상 받으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임금님입니다. 좋다. 우리 모두는 킹이요. 네, 1kg 커피 마실 때만큼은 나는 왕이요. 네. 네. 1kg의 KG가 KING의 그 약자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킹이요. 킹이요. 네. 네. 1킹, 2킹. 자, 여러분도 왕이 되십시오.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내가 왕이로소이다. 네. 자, 1kg 커피와 늘 함께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뭐 것도. 첨단 기기들은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다. 네. 자, 결국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든 지금 화석 연료에서 문명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핵에너지가 두렵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결국 가이아가 산소를 항상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 묻어놨다 이거 땅 깊숙이 그걸 인간이 지금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탄소를 꺼내 태우고 있다 이거죠 화석 연료.
그래서 지금 너무 심하게 손상을 시켜가지고 가야가 아무래도 인간이가 안 되겠어. 멸종시켜야겠어라는 궁극적 처벌을 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재생에너지 쓸게요. 이런 가차는 공부를 받쳐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쓴다고 깔짝깔짝 하는 게 가이아 입장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거 갖고 니는 안 돼. 니는 나한테 크게 한번 혼나야 돼. 이 상황이 됐으니 빨리 지금이라도 차라리 원자력 발전 쪽으로 좀 바꿔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이분에 따르면 가장 가이아가 보기에 적정한 인구는 자기가 보기에는 5억 명 정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구에? 네. 지금 8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5억 명 정도면 15세기 후반 정도거든요. 그때가 5억 명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나름 요거 유지하기에 적정한 거라 보지만 물론 반대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이거에 따라서 항상 그는 변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분이 지금의 우리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이아님,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가이아님 뜻에 따라서 애를 안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크게 줄여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봐주소. 우리만큼 안 낳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애 셋 낳은 정프로님이 할 만한 아니잖아요. 그러네. 네. 가이아님의 뜻에 많이 거슬렀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응급 처방이든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생활 방식이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변해야 된다. 그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어쨌든. 그렇죠. 그런 걸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정말 야만적인 전쟁 군주들이 통치하는 혼돈의 세계로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약간 그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세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딱 매드맥스에 나오는 세계거든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이 황폐돼 갖고 약간 부족들만의 그 에너지, 물이랄까 이런 걸 독점하면서 완전히 야만적인 군주들이 통치하는 그런 혼돈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를 하시는군요. 이미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지금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이런 거는 이제 크신 분 같아요. 다만 이제 아마 해결책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어쩌면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지금의 그 무슨 친환경적인 발전 이런 건 지금 안 된다. 조금 더 급진적인 방향인데 이게 지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 시각에서 보면 조금 이거 위험하고 너무 좀 우리 인간들한테 해를 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분은 가이아의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고 또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 얼마나 또 계실 테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균형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러브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 줄이는 게 핵심이라 봤잖아요. 근데 아닌 분도 있어요. 그 이덕환 교수님이라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 분? 예,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말 자체 개념에 물론 그건 팩트는 맞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섭씨 1.5도로 그 상승하는 걸 막아야 되는가?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 평균 표면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후학이랄까 기상학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250년 전에 기후가 어떻고 기온이 어떻다 이것들을 데이터의 정확성, 정밀성을 그 개념이 무하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라는 자체 신뢰성도.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그 IPCC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럴 거예요. 40여 개국에 9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6,000편의 논문을 검토해서 내놓은 결론이에요. 새로운 완전히 연구를 독창조된 게 아니라 많은 연구 논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적이거든요. 과연 지구 온난화라는 거를 먼 지구 역사 보면 지구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웠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 유독 이것만을 가지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뭐라 보는 것 자체는 그 충분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걸 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물론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맞는데 문제는 250년 전에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이제 이분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0.028%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0.048%가 됐거든요. 그것만을 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지구가 난리가 났다라고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0.028%에서 0.048%. 그래서 온도가 06도입니까? 그게 올랐다는 거에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이거는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조장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 지구의 온도라는 거는 어쩌면 인간의 활동이 아닌 그냥 지구 자연스럽게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네. 원래 이제 간빙기도 있고 뭐 빙하기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에 그 사이클이 맞았던 걸 수도 있는데 마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뭐 그냥 지구가 뜨거워진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 변화했다는 그 온도 자체도 뭐 지구를 멸망시킬 수준의 인류가 절멸될 수준의 네. 온도 상승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거죠. 이런 그것도 고정화된 관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또 냉정해 보자 이거죠. 그럼 화석 연료 소비 있잖아요. 석탄, 석유 이걸 줄여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뭐냐면 지구의 대기권은 복잡계라고 해요. 복잡계. 네. 복잡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나 요소가 아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현상들이 집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저 브라질 대서양 쪽에서 나비가 날개도 한번 하면 뭐 허리케인이 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풍이 만들어지는 게 초기 조건이 그만큼 좌우되는 거 민감하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들 속에서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조차도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말 제어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복잡계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대기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문제에서 우리가 만유인력 계산한 게 A 물체와 B 물체는 계산이 쉽잖아요. 만유인력 계산하기가. 삼체 문제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물체가 3개가 돼버리잖아. 복잡. 진짜 힘들어져요. 어렵고. 근데 그 100만 개쯤 되면 거의 뭐 불가능한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만큼 복잡계인데 이 복잡계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비가역성이에요. 우리 엔트랙 한번 다시 일어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럼 대기권은 지금 복잡계고 비가역성이라 했잖아요. 네.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미 한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한다고 지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이전으로 돌아가냐? 이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보장도 없는데 막 지금 나라 경제와 국가 경제 다 포함해서 우리는 무조건 탄소 다 네트 제로 할 거야. 우리는 탄소 배출량 무조건 줄이면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난리가 나고 중동 석유값 오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우리는 그냥 앉아갖고 다 국가 경제 붕괴되고 국가 안보 다 붕괴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우리만 또 한다 해도 과연 이게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배출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탄소 이산화탄소 쪽이 한 1. 우리 경제 수준 비슷해요. 한 2%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럼 그거 1. 몇 프로 갖고 해갖고 과연 도움이 되느냐? 중국, 미국은 다 합쳐갖고 40 몇 프로가 되는데 쟤도 꼼짝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선다고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면 우리만 겨울철에 자 우리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신사적으로 총은 안 대고 칼로만 싸움합시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미사일까지 들고 와가 우리는 너희 비겁하다고 우리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걸려 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 요인이 아까 태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고 있고 지구 공전궤도 자기장 변화 다 판이 움직이고 해류가 어떻게 하느냐. 화산이 터지고 산불 다 있는데 왜 유독 인간이 화석 연료 태우는 것만 갖고 이걸 하는 것 자체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네네. 물론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 많은 온실 기체를 배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항상 중요한 게 과학적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 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가이아 같은 경우도 아까 저자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변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 생명체처럼 비유를 든 것이고 팩트라는 것은 지금 지구 둘러싼 대기 환경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팩트다 이거죠. 근데 마치 그것이 인간이 활동해가지고 지금 요즘 인류세라는 말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트 한다,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마치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좀 잘못된 오도되는 선동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결국
기후 변화는 정말 팩트인데 우리가 뭐 느끼기도 하고 뭐 작물들이 사과가 진짜 예전에는 대구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저 뭐 강원도까지 다 올라갔으니까요. 영주입니다. 맞습니다. 영란수 사과예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그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건 팩트 같은데 네. 문제는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면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차이라고 어느 분은 또 이야기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빈대잡을 내다 초과상관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탄소에 이거 너무 지구 기후 탄소에 너무 민감하다가 우리 살림살이를 다 스스로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전기 안 쓸 거야 해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아끼고 전략해야 되는데 참 그게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해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책을 읽고 결국 드는 게 공자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공자님이요? 네. 네. 공자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묻잖아요. 괴력난신에 대해서 물으면 뭐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이원지란 말을 쓰거든요. 경이원지.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그래서 경원하다는 말 나오잖아요. 경원시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가지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우리 과학을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가 공장 만들고 기기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공해를 만들어 갖고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일 줄 몰랐잖아요. 우리 스스로 원자력 이용했다가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금 핵폭탄 만들었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분적 이성이고 부분적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수치화시키지 못하고 뭔가 개량화시키지 못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 좀 공경하는 마음,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건 좀 우리 스스로 좀 겸손하라는 얘기 같긴 예. 해요. 네. 그러니까 수량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지혜를 키워야지. 우리는 무조건 다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인터스텔라의 정신도 중요합니다만 돌파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과학이나 이런 건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치마나 다카시 이야기인데 네. 소설에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갈등을 그릴 때 아주 단순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실제 일어날 갈등을 한꺼번에 다 묘사하려면 백과사전 몇 권을 써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는 딱 핵심적인 거 하나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인간의 이성은 하나 둘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와 둘 이상을.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둘 이상 설정해버리면 인간은 내가 견뎌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기는 힘들어요. 인간의 이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현실이나 자연이나 우주는 아주 정말 무수한 변수가 작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는 항상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고 추상화시킨다. 현실이 복잡하고 학문이 딱 간단한 겁니다.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철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철학 문학은 복잡하지 않고 현실이 복잡한 거를 철학이나 문학은 쉽게 어떻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복잡해 보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좀 경원하는 자세. 그게 가장 이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좀 오만하고 자만할 때 항상 우리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시는 우리 저 가이아님께 항상 우리 좀 겸손한 그런 자세로 제안을 좀 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당백 보시면서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겸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아마 보시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럼 또 저희가 또 다음 책 선정할 때도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상호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보람 있는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